남편의 가족들이 평화도라고 부르는 그 섬에 처음 도착한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개인 보트가 부두에 가까워지자 아침 안개가 물 위로 거치면서 앞으로 30년간 나의 감옥이 될 드넓은 저택의 모습이 언뜻 드러났다. 23살 서울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직 꿈으로 가득했던 나는 이곳이 어떻게 내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내 의무를 기억해라. 박씨 해운 제국의 후계자인 준우에게 나를 시집 보내며 아버지가 속삭였던 말이다. 그 결혼은 양가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이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내 어머니 김민지 여사가 박씨 집안이 몇 세대에 걸쳐 이룬 부의 2배에 달하는 투자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재산을 숨겼다. 아버지의 이른 죽음 이후 어머니가 완성한 전략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게 둬라.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은 늘 계산하고 있었다. 섬 자체는 장관이었다. 3,500억 원에 달하는 때 묻지 않은 해안선, 오래된 소나무 숲, 그리고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적인 호화로움이 어우러진 집을 둘러싼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들. 하인들은 말하기 전에 필요를 예측하도록 훈련받아 복도를 그림자처럼 오갔다. 외부인에게는 낙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낙원에는 뱀이 있는 법. 나의 뱀은 시어머니인 박순이 여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내가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일 뿐 사랑으로 감싸 안을 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허리 좀 펴라. 가족 행사 때마다 그녀는 명령했다. 차는 더 우아하게 따라야지. 박씨 가문의 며느리는 수백 년의 전통을 대표하는 얼굴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녀의 비판은 미소로 포장되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 그녀의 말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시누이인 미숙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대였다. 나보다 3살 어렸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그녀는 섬을 자신의 왕국처럼 여겼다. 이건 언젠가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그녀는 고가구를 손가락으로 쓸거나 옥 수집품을 소유권을 주장하듯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니와 나는 방마다 계획이 다 있어. 나는 그녀의 이야기 속 임시 손님에 불과했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준호는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가업을 확장하느라 바빠 집안의 미묘한 전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불행을 토로하려 하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국 가족은 원래 이래 서연아.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동생은 그냥 기가 좀 셀 뿐이고 인내가 화목을 가져오는 법이야. 그의 무관심이야말로 아마 가장 잔인한 상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의 기술을 배웠다. 내 에너지를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 쏟았다. 전통 원리에 따라 꽃꽂이를 하고 조용한 효율성으로 집안을 관리하며 박씨 가문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완벽한 기준을 유지했다. 나는 옛 방식을 따랐고 그들이 내게 존중을 보이지 않을 때조차 어른들을 공경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결코 오지 않을 인정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아들 태우를 낳았다. 섬에서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모성마저도 전쟁터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조차 구식으로 느껴지는 전통 육아 방식을 고집했다. 시누이는 자신을 최고의 고모로 내세우며 비싼 선물을 사오고 네 엄마는 너무 엄격해 라거나 요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네 엄마는 이해 못해. 같은 속삭임으로 내 권위를 훼손했다. 나는 아들이 할머니와 고모의 관대함에 이끌려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0대가 되자 그는 나를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닮아갔다.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가족의 화목은 내가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막았다. 나는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고통을 지니고 다녔다.
나를 짓눌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멀리 계셨지만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의 통화는 짧고 형식적이었다. 잘 지내니, 딸아? 어머니가 물으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불행을 인정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재계의 거물들을 떨게 만드는 이름, 김민지. 그녀는 내 결혼 서약을 존중하여 결코 간섭하지 않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의 등대가 되어 주었다. 내게는 준호조차 모르는 나만의 계좌가 있었다. 어머니의 자산에서 조용히 이체된 돈은 아무도 나와 연결짓지 못할 이름 아래 투자되었다. 결혼 15주년이 되었을 때 나의 비밀 자산은 박씨 가문의 재산보다 커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나는 힘이 아닌 헌신으로 내 자리를 얻어내리라 결심했다. 결혼 30주년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를 멈추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더 자주 나누었다. 준호는 가족 법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에 대한 내 질문을 피했다. 한때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하인들은 이제 미숙의 지시에 따랐다. 나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아직 그 형태를 볼 수는 없었다. 섬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해서 바람이 벽의 모든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 마지막 겨울은 내가 겪어본 중 가장 추웠다. 기온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스며든 냉기 때문이었다. 아들조차 서울에서의 일이나 해외 출장을 핑계로 방문이 뜸해졌다. 고립은 더욱 깊어졌고 침묵은 더욱 완전해졌다. 인내는 여자의 가장 큰 힘이다. 어머니가 한 번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30년간 인내했다. 인내가 결국 고통을 인정으로 바꿀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 어떤 인내로도 치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한 번 깨지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그 굴욕은 벚꽃이 분홍빛 눈처럼 섬 전체에 흩날리던 화창한 봄날에 찾아왔다. 박씨 가문은 우리 결혼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유산 기념 행사를 열었지만 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기획된 것이었다. 행사는 KBS의 대한민국 상류층 가족 특집 프로그램의 일부로 방송되었고 카메라들은 모든 계산된 순간을 전국에 송출하기 위해 담아내고 있었다. 하인들은 몇 주 동안 정원을 준비했다. 고려시대 정자, 왕실 서예가들의 글씨가 담긴 족자, 한때 칙령을 승인했던 옥사의 등 고대의 가보들이 본관, 홀, 주변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씨 가문은 역사와 혈통, 그리고 중요성을 가졌다는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독하며 모든 세부사항이 가문의 지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손님들은 보트와 헬리콥터로 도착했다. 재계 인사, 정치인, 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먼 친척들. 나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각자의 지위에 맞춰 정확하게 허리를 굽혔다. 수십 년간 통달한 역할을 수행했다. 나의 한복은 절제되었지만 우아한 겨울의 고난을 이겨낸 인내를 상징하는 손수노인 매화자수가 있는 옅은 푸른색 비단이었다. 물론 시어머니는 내 선택을 비판했다. 이런 자리에 입기엔 너무 수수하구나. 장사치 아낙네가 입는 옷 같아. 그녀 자신의 한복은 지배력을 과시하는 선언과 같았다. 전통적인 디자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비싼 수입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장수와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하기소매와 옷자락을 따라 수놓아져 있었다. 미숙은 붉은색에 금색 장식이 더해진 옷으로 어머니와 맞추어 그들의 의상이 통일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남편과 아들조차 박씨 가문의 색으로 맞춘 공식 한복을 입었지만 내 것만은 따로였다. 카메라는 정원 누각에서 제공된 공식 오찬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다. 12가지 코스의 전통 궁중 요리가 나왔고 각 요리는 번영의 다른 측면을 상징했다.
나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고 직접 말을 걸어올 때만 이야기했다.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상적인 한국 며느리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공손하고 세련되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하지만 내면에서는 시어머니와 방송 프로듀서 사이에 오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알아채고 점점 불안해졌다. 식사 후에는 본관에서 공식 행사가 이어졌다. 손님들은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은 높은 단상 앞에 마련된 방석에 앉았다. 남편은 그녀의 오른쪽에, 미숙은 왼쪽에 섰다. 나는 아들과 함께 그들보다 약간 뒤에 위치했다. 눈에 띄지만 분명히 부차적인 자리였다. 카메라 팀이 장비를 조정했고 붉은 불빛은 우리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렸다. 오늘로 제 아들이 서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듯 능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박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이 소중한 섬에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온 30년입니다. 손님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나이 든 부인들은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미래를 내다보며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이제 평화도의 유산을 공식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고심과 가족 자문위원들과의 상의 끝에 오늘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섬과 모든 자산은 우리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데 진정한 헌신을 보여준 제 딸, 미숙에게 온전히 상속될 것임을 발표합니다. 홀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흩어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는 미숙을 비추었고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 서린 승리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리고 렌즈는 내게로 향했다. 전 국민이 내 반응을 목격하도록. 감정을 숨기는데 30년간 단련된 덕분에 나는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다. 내 얼굴은 완벽한 도자기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미소는 더 이상 눈에 닿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사전에 상의라도 한 듯 이 공개적인 해고가 내 존재의 핵심을 꿰뚫지 않은 듯 고개를 살짝 숙여 발표를 인정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산산조각 났다. 자존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 위치에 대한 이해까지도. 이 섬은 30년간 나의 집이었다. 모든 보수공사를 감독했고 계절마다 대청소를 지휘했으며 골동품들을 세심하게 보존했다. 내 손으로 모든 꽃을 꽂았고 모든 메뉴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치밀한 잔인함으로 나는 그 미래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행사는 상징적인 선물 증정으로 이어졌다. 미숙에게는 그녀의 미래 권위를 상징하는 오래된 옥새가 수여되었다. 여러 손님들의 박씨, 가문 유산을 칭송하는 연설이 뒤따랐다. 아들이 연설을 위해 불려나갔고 그는 전통을 존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대한 연습된 말을 전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나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완벽한 수용의 이미지. 하지만 침착한 외면 아래 폭풍이 힘을 키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인생 30년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계산된 공개 선언이었다. 존중도, 안정도, 심지어 이런 발표 전에 사적인 대화를 나눌 예의조차도. 방송이 끝나고 손님들이 미숙과 시어머니를 축하하며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능숙한 우아함으로 자리를 떴다. 저녁 다과 준비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하며 카메라와 손님들이 금지된 사적인 가족 공간으로 빠져나왔다. 내 방에 혼자 있게 되자 나는 전통 올림머리에서 정교한 비녀들을 빼내고 거울 속 내 모습을 응시했다. 나를 바라보는 여자는 낯설게 느껴졌다. 침착하고 위험 있으며 방금 겪은 굴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지만 나는 즉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말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선호하여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방송 봤다.
이 모욕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화해라. 그 5개의 간단한 문장은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진 구명줄과 같았다. 30년간 나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가일 뿐이라는 허구를 유지해왔다. 박씨 가문은 우리 집안의 지위가 자신들보다 훨씬 낫다고 가정하고 더 이상 조사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김민지가 아시아 전역의 산업을 지배하고 대통령과 총리들이 그녀의 전화를 즉시 받으며 그녀의 조용한 영향력이 대륙의 정책과 시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의 딸을 모욕했고 그것을 전국 방송으로 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가면 넘어 그 아래에 있는 강인함을 보았다. 내가 물려받았지만 숨기기로 선택했던 강인함. 30년간 나는 헌신이 결국 존중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그들의 규칙대로 살아왔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약함으로 친절을 복종으로 착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본관에서 계속되는 축하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들렸다. 내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바로 그 방들의 미래에 대한 미숙의 취향을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합쳐졌다. 충성이란 의미를 잊어버린 남자의 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제된 분노의 날카로움이 분명히 느껴졌다. 딸아,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그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때가 됐다. 어머니의 펜트하우스는 강남 최고층 빌딩의 꼭대기 3개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극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정형을 선사했다. 도시라는 빛과 에너지로 고동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미니멀한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식어가는 전통 오미자차 한 잔이 내 손 사이에 놓여 있었다. 72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은발은 정확한 단발로 잘려 있었고 자세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시선은 꿰뚫는 듯했다. 전부 말에 보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매달 통화할 때 네가 했던 말이 아니라 진실을. 그래서 나는 말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고통주위에 쌓아 올렸던 견고한 댐을 터뜨렸다. 나는 매일의 무시, 고립, 서서히 깎여나간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점차 집안에서 내 권위를 빼앗았는지, 미숙이 어떻게 아들의 내 대한 인식을 오염시켰는지, 준호가 어떻게 무관심 속으로 후퇴했는지를 묘사했다. 가족들이 나 없이 여행을 떠난 동안 홀로 보낸 밤들, 내가 전시되었지만 결코 포함되지는 않았던 축하 행사들, 나를 가족 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켜진 비밀들에 대해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만이 그녀의 분노를 드러냈다. 마침내 내가 진실을 토로하느라 지쳐 침묵했을 때 그녀는 의도적인 정확함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너는 너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하고 싶어 했고 전통적인 가치를 통해 그들의 존경을 얻고 싶어 했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했다. 비록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지성과 결단력으로 정복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너 자신이 지워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제국을 건설한 강철을 보았다. 어제의 방송은 선을 넘었다. 그들은 단지 너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야. 그들은 30년의 충성이 박씨 가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온 나라에 공표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할 차례다. 그녀는 책상의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비서실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박지원 실장은 어머니와 20년간 함께 일했으며
그의 업무 효율은 재계에서 전설적이었다. 그는 내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내가 남편의 가족에게서 수십 년간 받은 것보다 더한 존중이었다. 박 실장, 국화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어머니가 지시했다. 전면적으로 즉시 효력 발생.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 말없이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비상계획 중 하나의 암호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구축했고 단 한 번의 명령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상세한 대응책을 만들어 두었다. 국화 프로토콜이 뭔가요? 내가 물었다. 국화는 우리 문화에서 진실을 상징하지.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며 대답했다. 또한 죽음과 부활과도 관련이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차를 더 따랐다. 아침이 되면 박씨 해운과 관련된 모든 회사는 김홀딩스가 모든 계약과 파트너십을 즉시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주식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나는 숨을 헐떡였다. 어머니,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들의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박씨 가문 사업의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이지만 철저히 문서화된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범죄는 아니지만 즉각적인 감사와 대출 재검토를 촉발할 만큼 우려스러운 내용이지. 언론은 박씨 화물선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이고,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은 없어. 우린 단지 이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야. 나는 남편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정보력의 깊이를 깨닫고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다. 내가 침묵 속에서 굴욕을 견디는 동안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방송은 위장된 축복이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 이혼 발표에 완벽한 맥락을 제공해주지. 한국은 실패한 결혼이 아니라 공개적인 배신 후에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품위 있는 여성을 보게 될 거야. 이혼이요? 그 단어가 내 혀 위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대에서 이혼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어머니가 전국 방송에서 너를 모욕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던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아닌 오직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발표 당시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놀라지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만족스러워하던 얼굴.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승인했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는 아내의 존엄성보다 어머니의 잔인함을 선택했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거라. 내일 아침 네가 서명할 서류를 준비시키겠다. 정고까지 내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될 것이다. 저녁이 되면 박씨 가문은 자신들이 누구를 배신하기로 선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 밤이 내리자 내 휴대폰은 섬에서 온 메시지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부재를 걱정하는 집안 직원들에게서, 그 다음에는 허락 없이 떠난 것에 짜증을 내는 미숙에게서, 마지막으로 준호에게서 온 간결한 메시지. 어디야? 어머니께서 네가 사라진 것에 언짢아 하신다. 내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다. 오직 어머니의 심기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객실로 걸어갔다. 벽에는 내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학 졸업식, 서예와 전통 무용에서 이룬 초기의 성취들, 박씨 가문 사람이 되기 전 내 삶의 순간들, 내가 내 역사를 지워지도록 내버려 두는 동안 어머니는 그것을 보존해 주셨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어머니가 문가에 나타났다. 잠시 동안 강력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는 그저 내 어머니를 보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를 홀로 키우고 학교 공연 한 번 놓치지 않으면서 제국을 건설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던 여자. 서연아. 그녀는 평소 사용하던 격식 있는 딸아 대신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네가 중요한 것을 하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내일 일어날 일은 복수가 아니야. 정의지. 그 차이는 중요해. 차이가 뭔가요? 나는 갑자기 다시 아이가 된 것처럼 지혜를 구하며 물었다. 복수는 겪었던 고통과 동등한 고통을 주려고 해. 증오에서 비롯되지.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정의는 균형을 회복하려고 해. 자존감에서 비롯되지. 내일 우리는 박씨 가문에 대한 증오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네가 30년간의 충성 끝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존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녀는 내 손을 한번 꽉 쥐고 나를 생각에 잠기게 둔 채 떠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잠 못 이루고 창문 너머로 깜박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이 희망의 귀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박씨 가문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삶에 대한 희망. 아침은 창문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빗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나는 일어나 어머니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섬에서 수십 년간 입었던 전통 한복이 아니라 권위와 자신감을 말해주는 짙은 파란색의 현대적이고 우아한 정장이었다. 머리를 단순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묶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살폈다. 나를 바라보는 여자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같은 이목구비였지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눈에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법무팀과 홍보이사와 함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금융 뉴스가 이미 박씨해온 주식 주변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었고 분석가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의 원인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치 세심하게 짜인 계획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옅은 미소를 띠고 그 보도를 지켜보았다. 준비됐니? 내가 들어서자 그녀가 물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와 공개적인 굴욕을 이유로 한 이혼 서류, 30년간의 봉사와 그의 뒤따른 배신을 개괄하는 언론 성명서, 나의 독립을 보장할 재정 협의서. 모든 것이 어머니가 모든 일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건네는 펜을 받았다. 그 무게가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30년 전 나는 존중과 화목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믿으며 혼인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나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이었다. 박씨 가문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김민지의 딸이자 그 자체로 실체 있는 여성인 김서연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 준비됐어요. 나는 말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내 이름을 서명했다. 비는 오전에 그쳐 서울을 깨끗이 씻어냈고 공기는 가능성의 날카로움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운전기사는 나를 30년간 나의 감옥이었던 평화도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보트로 접근하면서 부두에 모여있는 기자 무리를 보았다. 상류층 가족 행사를 취재하는 평범한 연예부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지와 주요 방송사의 진지한 기자들이었다. 박씨 가문에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예상할 전통 의상이 아닌 파란색 정장을 입고 부두에 내렸다. 나의 첫 번째 작은 반항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즉시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지만 나는 능숙한 우아함으로 무시하고 가족들이 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 모여있을 본관을 향해 꾸준히 걸어갔다. 양 집사님이 입구에서 나를 맞았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커져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새벽부터 찾으셨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침 식사방에 계십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 익숙한 복도를 계속 걸어갔다.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그곳을 보고 있었다. 내가 세심하게 보존했던 오래된 병풍들, 내가 선택했던 도자기들, 내가 배치했던 그림들. 이 모든 것은 결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 화목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일부였다. 아침 식사방에 들어섰을 때 내 앞의 광경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귀에 전화기를 대고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뻣뻣하게 앉아 아침 차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에서 박씨 해온 주식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논하는 금융 분석가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숙은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자신의 전화기를 손에 꽉 쥐고 때때로 멈춰서서 어머니에게 절박하게 속삭였다. 그들 중 누구도 즉시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잠시 관찰했다. 나의 30년 충성을 아무렇지 않은 공개 발표로 일축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황을 보는데 만족감은 없었고 오직 필연적인 감각만이 있었다. 수십 년간 나를 휩쓸었던 조류가 마침내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어디 있었어? 준호가 마침내 나를 알아보고 전화를 내리며 다그쳤다. 그리고 옷차림은 왜 그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미숙이 날카로운 비난의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은행은 우리 대출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주식이 2시간 만에 30%나 떨어졌어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차분하게 마주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거죠? 순진한 척하지 마.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우리 가문에 대한 이 조직적인 공격 말이야. 네가 어젯밤 사라진 직후에 시작됐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자신을 빼낸 것뿐이에요. 사업상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제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전국 방송에서 30년 결혼 생활 끝에 제가 이 가족의 미래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공개적인 굴욕이 아무런 대답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상상하셨나요? 방은 침묵에 빠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불만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미숙의 표정은 비난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그저 어리둥절해 보였다. 마치 내 반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건 단순한 상속 발표였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족 문제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요? 나는 씁쓸한 맛을 느끼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이 섬은 30년간 제 집이었어요. 이 집안의 모든 면을 관리했고요. 수많은 사교 행사에서 박씨 가문을 대표했어요. 당신의 후계자를 낳았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는 제가 그 미래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나머지 국민들과 함께 알아야 마땅하다고 결정한 건가요? 너무 극적으로 구는군.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일축했다. 아내는 가문 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법이야. 내 딸은 박씨 핏줄이고 너는 결혼으로만 박씨일 뿐이지. 오늘로 끝나는 결혼 말이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내리꽂혔다. 준호는 실제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충격이 서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가 다그쳤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어떤 감정 표현보다 강력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서류는 오늘 아침에 제출됐어요. 제 언론 성명서는 정오에 발표될 거고요. 미숙이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오빠랑 이혼할 수 없어요. 스캔들은 이미 존재해요. 내가 말을 끊었다. 어제 당신들의 공개 발표로 당신들이 만들었죠. 저는 단지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준호가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합리적으로 굴려는 그의 시도로 알아차린 목소리였다. 서연아, 화난 거 알아. 이해해. 하지만 이혼은 극단적인 반응이야. 우리 아들을 생각해. 가문의 이름을 생각하라고. 30년 동안 가문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되찾을 이름.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선언했다. 우리는 사업 위기 한가운데 있는데 넌 고작 상속 결정 하나 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있구나. 이래서 여자들은 가문 사업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어머니가 그날 아침 주신 우아한 시계였다. 거의 정거네요. 뉴스를 켜보는 게 좋을 거예요. 거의 신호라도 받은 듯 텔레비전의 경제 프로그램이 속보로 전환되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김홀딩스의 김민지 회장께서 박씨 가문 사업 상황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김민지 회장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계 인물 중 한 분으로 대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이해가 가기 시작하자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당신 어머니가 김민지라고? 그 김민지? 30년 동안 그들은 내 집안 배경을 조사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묘사했던 대로 어머니가 적당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단정했다. 그들은 왜 그런 여인이 외동딸을 박씨 가문에 시집 보내는데 동의했는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언제나 손에 닿는 곳에 있었던 진실에 눈을 멀게 한 것이었다. 네, 내가 간단히 말했다. 한국 해운 산업의 30%를 장악하고 있는 김민지요. 아시아 전역에 은행 인맥을 가지고 있는 김민지. 그리고 지금까지 딸의 결혼에 대한 예의로 박씨 해운이 특정 시장에서 경쟁 없이 운영되도록 허락해준 김민지 말이에요. 텔레비전 화면은 기자회견장으로 전환되었다. 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화된 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미래지향적인 사업 감각을 동시에 전달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눈에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0년간 저는 제 딸이 충성과 품위로 박씨 가문을 섬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부조차 귀 기울이게 만들었던 조용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어제 그 충성은 전국 방송에서 가문의 미래로부터 딸을 배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공개적인 굴욕으로 되갚아졌습니다. 오늘 제 딸은 이혼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홀딩스는 우리가 박씨 해운을 위해 정중하게 물러나 있었던 시장에서의 입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침묵을 유도했다. 이것은 협상이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제 딸의 결혼과 박씨 가문과의 사업관계, 이 두 가지 모두의 해체는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카메라는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내 아들, 태우를 비추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던 내 아들이 이제 박씨 할머니가 아닌 김씨 할머니와 공개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책략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족 충성도의 완전한 재편이었다. 아침 식사방에는 그 의미가 분명해지자 침묵이 흘렀다. 박씨 가문은 어머니의 사업 제국과의 연결고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자이자 후계자를 김씨 가문의 영향력에 빼앗긴 것이었다. 당신이 우리를 망쳤어. 미숙이 속삭였다. 그녀의 이전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30년의 충성이 아무런 보답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 당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준호가 내 팔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라고요?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이 사업을 쌓는 동안 저는 여기서 가정을 쌓았어요. 당신이 제 가족을 무시하는 동안
저는 당신 가족을 존중했고요. 당신 가족의 자존심을 존중해서 제 어머니의 정체와 영향력을 숨겼어요.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드는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기자회견 소식은 훨씬 더 많은 언론을 섬으로 끌어들였다. 곧 이야기는 어디에나 퍼질 것이었다. 김민지의 딸이 박씨 가문에게 공개적인 굴욕으로 보답받은 후 30년간의 조용한 봉사 끝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이야기. 기자들이 제 성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재킷을 바로 하며 말했다. 당신들도 자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필요할 테니까요. 내가 걸어나가자 시어머니가 내 뒤에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그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나는 문에서 잠시 멈춰서서 30년간 내 존재를 규정했던 가족을 돌아보았다. 저는 존중을 원했어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제안하기엔 30년이나 늦었네요. 한국에서는 분노로 던진 돌은 먼지로 돌아오고 정의로 던진 돌은 황금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내 이혼 발표 후 일주일은 마치 세심하게 작곡된 교향곡처럼 전개되었다. 각 악장은 박씨 가문의 몰락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냈다. 나는 어머니의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혼란으로부터의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인 거리를 제공했다. 매일 아침 금융 뉴스는 박씨 해운 붕괴의 또 다른 측면을 상세히 보도했다. 매일 저녁 사회 평론가들은 전 국민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내 이야기의 문화적 함의를 분석했다. 주식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재무이사가 사흘째 되는 날 회의 테이블 위로 차트를 밀며 보고했다. 은행들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요 신용 한도를 동결했습니다. 가장 큰 고객사 3곳이 새로운 해운 파트셔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했지만 승리에 도취하지는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회적 반응은 날카로운 눈과 더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젊은 여성 홍보이사가 태블릿으로 소셜미디어 지표를 띄웠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김서연 사모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봉사 후의 배신이라는 서사가 특히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상속 발표 방송은 박씨 가문에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모님의 침착한 얼굴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대조하는 클립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클립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그 공개적인 굴욕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것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30년간 멈춰있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대학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변화된 서울의 동네들을 탐험하며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나를 다시 찾아갔다. 아들은 매일 찾아왔고 그의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그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저는 항상 어머니가 그저 수동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새로 구한 내 아파트에서 전통 떡을 나눠 먹으며 그가 고백했다. 박 할머니의 방식에 만족하시는 줄 알았어요.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이 생존 전략일 수 있단다. 나는 그의 인식을 비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인내와 포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나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지. 닷새째 되는 날, 첫 번째 파산 신청이 경제 뉴스에 나타났다. 특수 화물을 취급하는 박씨 해운의 자회사였다. 1회째 되는 날에는 3곳이 더 뒤따랐다. 제국은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떨어지는 조각 하나하나가 전체의 파괴를 가속했다. 준호는 반복해서 전화했고 그의 메시지는 분노에 찬 비난에서 절박한 간청으로 변해갔다.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겼고 한 번 듣고 삭제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우리 결혼 생활을 특징 짓던 권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은행들이 듣지를 않아.
당신 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미숙이는 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하고 어머니는 이틀 내내 울기만 하셔.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30년간 나의 기여를 무시한 대가로 그들은 이 침묵을 얻은 것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나는 단 한 번의 텔레비전 인터뷰에 동의했다. 스캔들에 관심 있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여성 언론인과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앉았고 카메라 팀은 친밀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정중한 거리를 두었다. 많은 여성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예비 질문이 끝난 후 언론인이 말했다. 특히 비슷한 대우를 전통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견뎌온 당신 세대의 여성들에게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내 말이 한국 전역에 자신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 속에서 볼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닿을 것을 알기에 신중하게 답을 골랐다. 인내는 한국 문화에서 가치가 있고 그 전통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침묵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여성들만이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당신의 행동을 복수심에 찬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녀가 지적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와 복수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되풀이하며 대답했다. 복수는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정의는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박씨 가문은 30년의 충성이 아무런 보답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한 결과는 복수가 아니라 그러한 불균형 뒤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균형 회복입니다. 인터뷰는 그날 저녁 방송되어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고 수천 개의 소셜미디어 토론을 낳았다. 아침이 되자 한국 전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침묵의 인내와 정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몇몇 저명한 여성 경영인들은 전통적인 가족 기업을 헤쳐나가는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멘토십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 국회의원은 결혼 생활에서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 강화를 제안했다. 나는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종종 더 큰 진실을 조명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나의 경험은 전통과 현대가 복잡한 춤을 계속 추는 한국 사회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혼 발표 2주 후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정식 서신을 받았다. 종이는 비쌌고 서체는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가 진정한 관계보다 항상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예의범절의 마지막 과시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철저히 붕괴했는지를 드러냈다.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문이 평화도를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썼다.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거주지에서 개인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 나에게서. 그 아이러니를 모를 리 없었다. 어머니의 법무팀은 내가 수십 년간 섬의 저택을 관리한 것과 한국의 혼인재산법을 결합하여 내가 그 내용물, 특히 내가 직접 유지하고 보존한 골동품과 예술품에 대해 상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확립해 두었다. 나는 다음 날 섬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보트를 타는 동안은 조용했다. 선장은 마치 집안 하인들이 항상 그녀와의 대화를 피했던 것처럼 나와의 대화를 피했다. 일부 위계 질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역전되었다. 섬은 언뜻 보기에 변함이 없어 보였다. 정원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고 건물들은 소나무와 바다를 배경으로 여전히 우아했다. 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는 미묘한 쇠퇴의 징후가 보였다. 부지를 오가는 직원 수가 줄었다. 노동 집약적인 계절 장식 중 일부가 없었다. 중앙 정원의 분수는 멈춰 있었고 그 유지 보수는 비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 듯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라도 하는 듯 본관 홀의 정식으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한복은 여전히 비쌌지만 최신 디자인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과거라면 즉시 염색되었을 흰머리 가닥들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단 몇 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와주어서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을 하기가 분명히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합의에 동의해 주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과거에 내가 차지했을 약간 낮은 자리가 아니라 테이블에서 동등한 자리였다. 어떤 물품들을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목록을 꺼냈고 그녀의 손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덜 안정적이었다. 이것들은 박씨 가문의 특히 의미 있는 갑오들이다. 명나라 시대의 옥 수집품, 내 증조할아버지의 서예가 담긴 족자들, 제사에 사용되던 제기들. 나는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 많은 품목이 실제로 박씨 가문 역사에 중요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내가 집안관리인으로 있을 때 구매한 것들이었고 박씨 혈통과의 연관성보다는 그 품질과 역사적 가치 때문에 선택된 것들이었다. 이 품목들은 운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갑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머지는 저택 목록의 일부로 남아 재산과 함께 양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새로운 현실과 눈에 띄게 씨름하고 있었다. 그래, 가문 물품에 대한 너의 관대함에 감사한다. 관대함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듯했다. 30년 동안 그녀는 나의 공손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했다. 매각 후에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나는 잔인함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서 물었다. 미숙이가 부산에 아파트가 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원 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작지만 충분해. 준호는 아마도 사업을 어느 정도 재건할 인맥을 살릴 수 있다면 미국으로 이주할 것 같다. 나는 말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대했던 박씨 가문이 작은 아파트와 외국으로 흩어지고 그들의 섬낙원은 곧 낯선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었다. 단 한 번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시작된 몰락의 완성. 내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다. 만약 내가 네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저를 다르게 대하셨겠죠? 내가 그녀를 대신해 말을 마쳤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결코 말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해가 오갔다. 아마도 30년 만에 첫 번째 진정한 소통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표하는 것 때문에만 가치 있게 여겼다. 그 근본적인 인식의 실패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텅 빈 홀에 먼지로 허물어지는 왕조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로 남겨두고 떠났다. 복수를 이룬 만족감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조용한 확신과 함께 균형은 회복되었다. 나머지는 그저 여파에 불과했다. 서울의 봄이 돌아와 벚꽃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나의 공개적인 굴욕과 그에 뒤따른 해방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제 도시는 나에게 다르게 보였다. 더 밝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제약의 상기보다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53세의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성, 김서연으로서 더 이상 조용한 박씨 댁 며느리가 아닌 채로 만개한 나무들 사이로 여의도 공원을 걸었다. 어머니! 태우의 목소리가 공원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그는 손을 흔들며 벚꽃 구경 인파를 헤치고 내게 다가왔다. 28살의 내 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을 찾아 성장했고 박씨 가문이 그에게 심어준 딱딱한 격식을 벗어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섬에서 우리 관계를 특징 짓던 정중한 거리감과는 또 다른 변화였다. 우리는 분홍색과 흰색 꽃의 덮개 아래 함께 거닐며 김 홀딩스에서의 그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회사에서 일할 자리를 제안했지만 박 씨 혈통이라면 보장되었을 자동적인 임원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그는 운영부서에서 시작하여 사업을 기초부터 배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제가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박 씨 껍질을 뚫고 마침내 김 씨 피가 드러나는 거라고 주장하시죠. 네, 할머니는 이해로 이어지는 질문을 가치 있게 여기신단다. 내가 대답했다. 그분이 참지 못하는 건 맹목적인 복종이야.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를 찾아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았다. 가족들이 지나가며 벚꽃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나이 든 부인들은 근처 벤치에서 수다를 떨었다. 한국인의 평범한 삶의 리듬은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내 위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태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결국 물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격식 있는 새해 인사를 보냈더구나. 내가 말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멀게. 준호는 실제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남은 국제 인맥을 활용한 작은 컨설팅 거래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 이혼은 몇 달 전에 마무리되었고 법적인 세부 사항은 어머니 팀이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30년간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남자는 이제 가끔의 공식적인 연락과 희미해지는 기억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박 할머니는요? 미숙 고모는요? 부산에 계신다. 내가 말했다. 내 고모는 사립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찾았고 네 할머니는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고 계시고 박 씨 가문의 몰락은 완전했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부와 지위, 섬낙원을 잃었지만 소박한 삶을 재건할 만큼은 살아남았다. 정의는 파괴가 아닌 균형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그들의 제국을 해체하면서도 그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정밀한 개입을 했다.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태우가 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배를 보며 고백했다. 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지 못했던 거요. 제가 그 일부였다는 것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박 씨 가문의 전통 속에서 자랐지만 어떻게든 내게로 돌아온 이 아들의 손을. 너는 네 환경에 의해 형성된 아이였어. 중요한 것은 이해가 찾아왔을 때 네가 연민을 선택했다는 거야. 벚꽃잎들이 분홍빛 눈처럼 우리 주위를 흩날리며 모든 것의 무상함을 상기시켰다. 고통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수십 년간 내가 짊어졌던 무거움은 지난 한 해 동안 점차 가벼워져 내가 더 똑바로 서고 더 깊이 숨쉬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었다. 휴대폰이 비서의 메시지로 울렸다. 오후에 재단 회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평화돼서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수년간 한 후에 나는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갇힌 여성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화목재단을 설립했다. 이혼 합의금으로 그런 일을 후원하는 아이러니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내 감금의 대가를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데에는 시적인 의미가 있었다. 가봐야겠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태우에게 말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기로 했거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차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일어섰다. 내일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실래요? 할머니께서 지속 가능한 해운 기술로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세요. 환경 영향 보고서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지난 한 해 동안 발전했다. 내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공식적인 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필요할 때 나를 변호했지만 나를 대신해 말하기보다는 내가 내 목소리를 되찾을 공간을 주었다. 이제 73살이 된 그녀는 점차 그녀의 사업 책임을 임원들뿐만 아니라 나와도 나누고 있었다. 갈게, 내가 약속했다. 아마 이미 결정을 내리시고 단지 확인을 원하시는 거겠지만. 태우가 웃었다. 김 할머니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과 김 할머니께서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운전기사가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이 겪은 예상치 못한 전환에 대해 생각했다. 3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었다. 며느리, 아내, 어머니. 내 자신의 정체성은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었다. 이제 내 세대의 많은 한국 여성들이 전통적인 할머니 역할에 안주하는 나이에 나는 자아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재단 사무실은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 15층에 있었고 어머니의 펜트하우스와 비슷한 전망을 가졌지만 에너지는 매우 달랐다. 그녀의 공간이 권력과 성취를 투사했다면 이 환경은 협력과 지원을 육성했다. 젊은 여성들이 개방된 작업 공간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부터 재정적 독립을 확립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 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율했다. 내 프로그램 책임자인 지민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맞았다. 30대 초반인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전문 지식과 개인적인 이해를 우리 업무에 가져왔다. 신청서는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서며 말했다. 지난달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이사님 이야기가 방영된 이후로 요청이 30% 증가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침묵을 깨고 현대 한국에서 자신의 힘을 되찾는 여성들은 내 이야기와 함께 여러 세대와 사회 계층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고 우리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견한 여성들로부터 수천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있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의 긴급 주거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고요.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각 사례는 신중함과 존중으로 논의되었다. 일부 상황은 내 자신의 경험의 측면을 반영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충실히 섬겼지만 결혼이 끝나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취약해진 여성들. 다른 것들은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인 기회 사이를 오가는 젊은 세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을 반영했다. 회의를 마치고 15개의 새로운 사례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을 때 나는 개인적인 고통을 집단적인 진보로 바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쌓인 슬픔이 목적의식으로 변한다는 한국의 한헨의 개념이 내 재단 활동에서 구현되어 내가 조용한 봉사 속에서 보낸 세월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의 유서 깊은 지역에 있는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펜트하우스나 평화도의 전통적인 웅장함과 달리 나는 두세 개의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춘 집을 선택했다. 건축 유산을 존중하는 건물 안에 현대적인 편안함이 있는 곳. 공간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었고 가족 전통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내 취향에 따라 배치되었다. 어둠이 내리자 나는 섬을 떠난 후 몇 달 동안 확립한 저녁 의식을 행했다. 나는 전통 오미자차를 우렸다. 달콤하고 시고 짜고 쓰고 매운맛으로 삶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5가지 맛의 차. 나는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자리를 잡고 나 자신에게 기억을 허락했다. 분노나 후회가 아닌 인정으로. 30년 전 평화도에 도착했던 젊은 여자. 점차 그녀의 자아감을 잠식했던 매일의 타협. 마침내 의무라는 주문을 깨뜨렸던 공개적인 굴욕의 순간. 그 뒤를 이은 정체성의 회복. 사람들 사이의 평범한 관계를 초월하는 깊은 유대감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칭의 개념은 준호와의 결혼 생활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부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풍부하게 존재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태우와 나 사이에, 재단의 여성들과 우리가 섬기는 지역 사회 사이에. 내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떴다. 열어보니 공식적인 통지였다. 평화도가 국유화되어 문화유산 및 공공정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발표문에는 이전 가옥관리인 김서연 씨의 세심한 보존 노력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의 작업이 그 재산의 역사적 온전성을 유지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마지막 명예 회복에 미소 지었다.
나의 감옥이었던 섬이 이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다. 내가 침묵 속에서 가꾸었던 정원들이 수천 명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할 것이었다. 내가 보존했던 역사는 한 가족에 의해 독점되는 대신 공유될 것이었다. 박씨 가문은 그들의 사적인 낙원을 잃었지만 한국은 국보를 얻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역사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견뎌온 수많은 한국 여성 세대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기여는 축소되고 희생은 당연시되었으며 가족 화목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존엄성은 훼손되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경험했던 해방의 기회를 결코 찾지 못했다. 그들의 조용한 저항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오가는 속삭이는 이야기 속에서, 달빛 아래 쓰인 시 속에서, 완벽한 순종의 연기 속에 숨겨진 작은 자기 보존의 행위 속에서만 살아남았다. 나의 공개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사적인 투쟁에 목소리를 부여했다. 나의 재단 활동은 미래에 더 적은 여성들이 그러한 선택에 직면하도록 도울 것이었다. 내 아들은 위계가 아닌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도 있는 새로운 세대의 한국 남성들을 대표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섬 저택에 보존된 아름다움이나 이제 내 통제해에 다시 흐르는 부가 아니라 마침내 말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변화의 물결.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내 이름, 내 가치, 세상에서의 내 자리를 주장하는 것. 김서연. 인내에는 가치가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것을 배운 여자. 전통이 지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화목은 침묵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정의가 마침내 실현될 때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자연의 질서. 나는 5가지 맛의 차를 마시며 이제 내 자신의 이야기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듯 그 복잡성을 받아들였다. 달콤함과 함께 쓴맛을, 슬픔과 함께 승리를. 벚꽃잎들은 서울 저녁에 계속 떨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움도 고통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인내와 변화를 통해 얻은 힘은 그것은 남아 변화의 계절마다 새롭게 피어난다.